혹시 협상이 끝난 뒤에 그때 한마디만 더 해볼 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있죠. 분명히 있죠. 아니면 분명히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기분으로 자리를 뜬 적은요? 그것도 정말 기분 별로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협상에 대한 겁니다. 이게 경제학적 합리성하고 또 인간의 심리가 막 뒤섞여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 규칙을 담은 책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탐구 목표가 아주 명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이거 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또 놀라운 전략들만 딱 뽑아내는 거죠. 네.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기술 말고요.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시작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의사가 가진 특허권을 사들이는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에 최소 60만 달러 이익이 보장되는 누가 봐도 괜찮은 거래였죠. 숫자만 보면요. 그렇죠. 이 학생은 벌써 막 다음 승진을 꿈꾸고 있었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좋아 가자 하고 달려들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춰야 해요. 자료의 저자들이 학생에게 던진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좋아. 당신 입장에선 이게 좋은 거래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의사 입장에선 어떤가? 의사 입장. 네. 그 거래는 의사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됐거든요. 말이 안 됐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랬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의사는 그냥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약 500만 달러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500만 달러요? 네. 그런데 왜 굳이 350만 달러라는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이게 바로 협상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한테 좋은 거래라고 해서 상대한테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학생은 그 부분을 완전히 놓친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고전적인 협상 함정이라고 부르던데요. 맞아요. 정확히 세 가지 함정에 빠진 거죠.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눈앞의 이익에 취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계산을 본 자기중심적 관점. 네. 둘째는 의사와의 관계가 10년이나 됐다는 그 익숙한 이야기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설마 나한테 불리한 제안을 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요? 바로 그거죠. 안일함.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와,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뭐였나요? 합의에 대한 강한 끌림입니다. 합의에 대한 끌림이요? 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태를 되게 견디기 힘들어해서 어떻게든 합의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딜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두고 한쪽은 옵션 A, 다른 쪽은 합의안이라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불리한데도 합의안이라고 불린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와, 정말 형형매요. 결국 이 학생은 자기 계산이 아주 정밀하다고 믿었겠지만 애초에 판 전체를 잘못 두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정확성하고 정밀성의 혼동입니다. 정확성과 정밀성. 네. 학생의 재무 모델은 소수점 2자리까지 떨어지는 아주 정밀한 숫자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델의 바탕이 된 이 특허는 가치가 있다는 기본 가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학생은 조언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었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특허가 완전히 쓸모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훨씬 더 우수한 신기술 특허가 나왔기 때문이죠. 소름이 돋네요. 하마터면 수백만 달러를 그냥 날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한 첫 번째 핵심 기온이 바로 이거군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래를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 네. 저 사람들은 왜 지금 이 거래를 하려고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거래를 냉정하게 판단할 자신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판을 엎을 수 있는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딱 한 가지로 지목합니다. 한 가지요? 바로 대안입니다. alternatives. 대안이요. 네, 이 책 저자들의 첫 직장을 구하던 시절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토마스는 여러 대학을 돌면서 인터뷰를 했고 무려 9군데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9군데요? 와, 반면에 마거릿은 단 한 군데의 제안을 받았죠.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한 명은 9개의 카드를 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단 하나의 카드만 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죠. 토마스는 아주 여유롭게 각 학교랑 연봉을 협상하면서 조건을 막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근데 마거릿은 어땠을까요? 아마 불안했겠죠. 그 유일한 제안이 혹시라도 취소될까 봐 두려워서 협상은커녕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서 바로 서명했습니다. 아,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이라는 게 뭐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진짜 힘은 이 거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생겨요. 이걸 협상 용어로는 베트나라고 부르죠. 베트나. 네, 협상 타결에 대한 최상의 대안. 여러분의 베트나가 강력할수록 여러분은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불리한 제안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시작은 상대를 분석하기 전에 나의 대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두는 거군요. 내 플랜 B가 얼마나 좋은지가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대방 분석도 마쳤고 든든한 대안도 마련했어요.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때 모두가 마주하는 고전적인 딜레마가 있죠. 네, 누가 먼저 제안해야 할까요? 보통은 상대방 패를 먼저 보고 싶어서 제안을 받는 쪽을 선호하지 않나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워크숍 참가자들의 8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정보를 먼저 얻고 싶다는 거죠. 되게 직관적인 생각 같은데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죠. 하지만 심리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정반대요? 네,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앵커링 효과, 우리말로 하면 단내림 효과 때문에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앵커링 효과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약간 심리 트릭 같기도 하고 뭐 협상 전문가들한테도 이게 통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의문에 답해줄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심리학의 거장인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참가자들한테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행운의 바퀴를 돌리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바퀴는 조작돼서 10 또는 65에 멈추도록 되어 있었죠. 아,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그 후에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은 몇 %일까요? 잠깐만요. 행운의 바퀴 숫자랑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무슨 상관이죠?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이라는 낮은 숫자를 본 사람들의 추측 중앙값은 25%였고요. 25%? 65라는 높은 숫자를 본 사람들의 추측 중앙값은 무려 45%였어요. 와, 거의 2배 차이네요. 아무 상관없는 무작위 숫자가 사람들의 판단에 강력한 닻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뇌가 일단 어떤 숫자를 접하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의 범위를 좁히는 거죠.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건 일반인 대상 실험이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중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죠. 아, 있었군요. 한 그룹의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동일한 주택에 대한 10페이지짜리 상세 자료를 주고 평가를 의뢰했어요. 유일한 차이는 자료에 적힌 표시 가격이었어요. 표시 가격이요? 네, 한 그룹은 높은 표시 가격을, 다른 그룹은 낮은 표시 가격을 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니까 영향을 안 받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도 앵커링 효과에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높은 가격을 본 중개인들은 주택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했고 낮은 가격을 본 중개인들은 낮게 평가했어요. 심지어 본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평가한다고 주장하면서도요. 바로 그거예요. 정작 그들 자신은 표시 가격 같은 건 당연히 무시하고 위치, 면적, 상태 같은 객관적인 요소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들의 말과 완전히 달랐죠. 앵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파고들어서 판단을 조종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제가 만약 준비 없이 너무 터무니없는 첫 제안을 던지면 상대방이 장난하나?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감함과 무례함 사이의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이에요. 아, 근거가 있어야 하는군요. 네, 내 제안이 왜 합리적인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죠. 자료에서는 그 기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요. 상대방이 듣고 코웃음치기 직전까지, 하지만 정말로 웃지는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제안하라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숫자를 정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밀하게요?
예를 들어 15억 원처럼 딱 떨어지는 둥근 숫자보다는 14억 8,500만 원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 거죠? 구체적인 숫자는 마치 당신이 아주 신중하게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아, 그래서 상대방이 저 숫자는 근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숫자에서 멀리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더 강력한 앵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근거를 갖춘 과감하고 정밀한 첫 제안. 이것이 앵커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앵커를 던지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가격을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감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맞아요. 협상은 결국 숫자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정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음, 자료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자 중 한 명인 토마스가 6살 때 겪은 실화인데요. 그의 가족이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가기 직전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아끼던 고급 겨울 부츠를 팔려고 내놨죠. 중동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한 구매자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부른 가격의 절반을 제시했어요. 절반이요. 네. 그 순간 그의 아버지는 그 제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큰 칼을 가져와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비싼 부추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버리며 소리쳤다고 해요. 헉. 반값에는 부추 반쪽만 가져가시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야말로 모든 가치를 파괴해버린 감정의 폭발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 순간이죠. 분명히 반값이라도 받고 파는 게 아예 못 파는 것보다는 나았을 텐데도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내가 감정을 억제하고 노력하면 내 혈압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상대방의 혈압까지 덩달아 높아진다는 거예요. 와, 상대방 혈압까지요? 네. 뭔가 진실되지 않고 차갑다는 인상을 줘서 관계를 해칠 수도 있고요. 그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폭발시키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많은 전략은 재평가입니다. Reappraisal. 재평가요? 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보는 인지적인 노력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제안이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아,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감정을 활용한다뇨?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실망감이나 불쾌감을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제안은 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또는 나는 이 사안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감정을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제 불능이 아닌 전략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협상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도 잘 던졌고 감정도 잘 관리해서 결국 원하는 가격에 합의했어요. 그럼 이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왜 가끔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협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료에서는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요.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네, 객관적 가치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 즉 돈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죠. 주관적 가치는 그 협상 과정과 결과,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거예요. 아, 느낌의 영역이군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고요? 즉,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기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아주 인상적인 연구가 있어요.
입사 제안을 받고 연봉 협상을 한 직원들을 1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요. 네. 1년 뒤 그들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 의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협상으로 얻어낸 연봉 인상 액수보다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주관적 가치가 훨씬 더 정확한 지표였다고요. 연봉 액수보다요? 주관적 가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는가? 협상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가? 상대방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느꼈는가 같은 것들이죠. 아,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실제 연봉 X보다 장기적인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비용이 없죠. 그런데도 그 효과는 실제 돈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비록 내가 원하는 걸 100% 얻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존중받았고 공정한 과정이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평판을 쌓을 수 있어요. 네. 그 평판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어서 미래의 다른 협상들을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협상은 단순히 파일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상대방이 그 거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 거래 내용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럽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협상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내 개선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으로 거래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둘째, 여러분의 진짜 힘은 이 거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든든한 대안, 즉 베트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셋째, 준비가 끝났다면 과감하고 정밀한 첫 제안으로 강력한 앵커를 내리십시오. 네. 정밀한 숫자로요. 넷째, 감정은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말고 상황을 재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숫자만큼이나 상대방이 그 과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뭔가요? 자료에서는 사후 합의 조정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후 합의 조정이요? 일단 합의가 끝났는데 뭘 또 조정한다는 거죠? 일단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합의안은 이제 양측 모두에게 보장된 새로운 대안, 즉 베트나가 됩니다. 아, 그 합의안이 새로운 플랜 B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이 합의안은 지켜지는 거죠.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상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합의안보다 우리 둘 모두에게 더 좋은 새로운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만약 찾지 못하면 그냥 원래 합의대로 가면 됩니다. 잃을 건 전혀 없어요. 와, 이건 정말 창의적이네요. 이미 확보된 이익을 담보로 전혀 위험부담 없이 추가적인 가치를 탐색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위에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영리한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던 협상을 합의 이후에 윈윈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바꾸는 아주 세련된 기술이죠. 네. 여러분의 다음 협상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순간에 한번 시도해볼 만한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겁니다.